저는 사회를 맡은 호남대학교 한국어학과 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분과에서는 한국문화교육 교육과정과 교수법이라는 주제로 20분씩 총 네 분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발표 후에 약 10여 분 동안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세명대학교 오지혜 교수님께서 한국문화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문화범주 분류체계 및 문화항목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지혜 선생님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선생님 소리 음소거 네. 네. 네, 세명대학교 오지혜입니다. 그러면 저의 발표문과 함께 발제 또는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분과의 이제 전체 제목이 한국 이제 문화교육과정과 교수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한국 문화교육이라고 할 때 그 토대가 바로 그 교육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교수 요목, 어, 특히 그 속에 담겨야 하는 이제 문화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뭐 기존의 많은 논문들에서 이제 이러한 저의 문제의식과 동일한 맥락에서 문화 항목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저의 연구물을 포함해서 기존 연구물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이번 학술 대회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문화 항목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흔히 문화학이라고 하는 그 분류 체계 내에 있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문화 항목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국어 교육에서 바라보는 그 문화 교육을 위한 항목은 어떠한지, 그리고 유럽 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그 문화 항목에 대한 범주 체계, 그리고 이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어떤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그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의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이제 그런 범주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렇게 네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민속학적 관점에서 본 문화 범주 분류 체계와 문화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이제 발행한 여러 그 민속학 관점에서의 사전을 살펴볼 때, 표 1과 같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이제 예시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표 1에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보시면 9개의 상위 범주의 문화 주제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86개의 이제 중위 범주의 이제 문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하위 범주가 무려 이제 853개의 문화 주제로 이렇게 범주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어 교육 쪽에서 봤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한국문화 상징 사전과 같은 또 이런 사전을 살펴보면 또 45개의 이런 문화 범주로 항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교육 항목의 어떤 관점과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예컨대 10번의 북한과 남북 관계라든지, 또는 30번의 미술과 사회와 같은 이제 이러한 항목들은
사실 우리 한국어 교육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희 분과에서 또 발표해 주시는 이제 현은호 선생님께도 이따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한국을 벗어난 국외에서의 문화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 대학에서의 그 한국학 교육의 차원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민속학적인 관점에서의 문화범주 체계도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이제 문화 교육 또는 이제 문화 항목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일상생활, 가치관, 역사, 풍습,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지리, 과학기술, 예술, 문화유산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존의 민속학적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좀 쳐낸 느낌이 있죠.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이제 범주가 어떤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궁금증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상호문화 교육에 접근해서 바라본 이제 문화의 범주 체계인데요. 요즘 많이들 이제 인용하고 있는 그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서 그 사회문화적 지식 분류 체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유럽 공통 참조 기준에서는 일상생활 그리고 주거 환경, 대인관계, 가치관, 신념, 태도, 신체 언어, 사회적 관습, 관례적 의식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류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도 들어가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예컨대 사회적 관습 같은 경우를 독립적으로 하나의 범주로 만드는 것든 또 이런 것 관례적 의식 같은 것들은 기존의 그 우리의 범주 체계에서는 조금 다른 분류 방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민자 교육에 이제 접근해서 바라본 이제 문화 분류 체계입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최근에 이제 이 관점에서 좀 공부를 해 봤었는데 이제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인제 한국도 그렇고 점차 제가 이민에 대한 어 어 얘기들을 뭐 각계 분야 학문 분야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런 이민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좀 나아가서 저는 이걸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기존의 논의를 살펴볼 때 경제, 사회, 문화, 정치에 있어서의 사회 통합 이 있어야만 진정한 이민자들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 4와 같이 이민자 대상의 이런 사회 통합 교육의 영역들을 살펴보시면요. 이 네 가지의 통합, 즉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의 통합 교육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기존에 우리가 그 이민자 교육에서 또 관련된 뭐 교육 자료라든지 또 교수 요목, 교육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통합과 관련된 것들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문화 교육에서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통합은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 또 문화, 경제, 정치 사실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다 이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교육 과정 안에 담겨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갖게 된 문제 의식도 그러하고 이번에 이 학술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바도 우리가 이제는 문화 교육이라고 할 때 하나의 그 관점에서 문화 교육을 논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류 열풍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 대상과 또 교육 환경과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교육 목적을 염두에 둔 문화 교육 과정의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기존의 일컨대 국제 통용과 같은 모형에서 제시한 그런 제한된 틀에서 좀 이제 넘어서서 음 이것이 이민자 대상의 문화 교육인지 또는 그 일반 목적인지 또는 이렇게 국외에 한류에 대한 이제 흥미를 가지고 온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인지에 따라서 그 문화 교육 과정의 설계가 달라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문화의 분류 체계라든지 또 그 교육 항목의 선정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저 나름의 또 추후에 또 연구 과제를 좀 느끼면서 네,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지혜 교수님 발표 고맙습니다. 오지혜 교수님께서 정말 사실 우리가 문화 교육을 하고자 할 때 문화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문화의 범주, 항목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사실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기도 하고 또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또 임의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과연 우리가 어떤 분류 체계에 따라서 문화 항목을 선정하고 문화 범주를 구성해야 되는지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지혜 선생님, 교수님 말처럼 기존에는 우리가 너무 한국어 교육이라는 어떤 한계,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떤 국제 통용에 제시된 어떤 문화 범주 이것들을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어떤 목적도 많이 다양하고 뭐 한국학적 관점으로 배우는 학습자들도 많고 또 한국 사회에 이렇게 좀 적응하려는 이민자들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한 관점에서 정말 문화의 교육 과정 문화의 범주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지혜 선생님이 좀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화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네,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발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부산외대의 신유진 교수님이시고요. 신유진 교수님께서 한국의 현대문화 수업을 위한 내용 구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신유진 교수님 준비됐을까요? 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신유진 교수님 음소거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저는 이제 주제가 한국의 현대 문화 교육 과정 구성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 내용을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먼저 주제 선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현대 문화 교육 과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한국의 현대문화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육 목표와 내용을 구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것을 이제 교육 효과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좀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 유학생들, 저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이 한국 현대문화 수업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굉장히 한국 현대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경우에도 이러한 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국 문화 일반 그런 교육 과정 외에도 이제 그 주제를 세분화시켜서 한국의 전통 문화라든지 한국의 현대 문화 그리고 한국의 뭐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국의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세계관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제별로 세분화시켜서 그 교과목을 이제 좀 증대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화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이런 문화의 관점은 여전히 기존의 문화 관점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내용을 구성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이제 계속 이렇게 그 관점도 변화하고 있고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이주도 활성화되면서 이제 면대면으로 문화 간의 교류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현대인들 1대1로 서로에 대해서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되고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그냥 일상의 삶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 문화 교육은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번 학기에 처음 이 한국의 현대문화 수업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한국 현대 문화를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한국 현대 문화만을 주제로 한 그 한국 문화 교육 과정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문화의 과목들을 이제 대학마다 다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한국 문화와 이제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현재 그 현대 문화를 중심으로 전통 문화를 연결시켜서 주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었고 세부 주제 이렇게 한국의 곡식사라든지 세계유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살펴보면 주제별로 음식문화, 교통문화, 의복문화 인사 예절 문화 이런 주제별로 나누어서 한국의 전통 문화 또 현대 문화 그 부분을 이제 혼재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한국의 현대 문화가 주제이다 보니까 이 전통과 어떻게 분리시킬지 어느 선까지 이제 소개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전통 문화를 제외하고 현대 문화만 이런 주제별로 다루게 되면은 뭔가 단편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하다 보면은 좀 그 맥락이 빠진 상태에서 정보만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오히려 온전한 이해에 제가 좀 방해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현대 문화를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면은 이 교수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이 한국의 현대 문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관련지어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어떻게 문화 내용을 구성을 해볼까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새로운 문화 전달 방식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선희 조은아 저자가 이제 발간한 살아있는 한국 현대문화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한국 문화를 생동감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한국학 기초 교재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한국 문화를 실감나게 접할 수 있고 동시에 한국어의 수준도 한껏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해당이 되는데 좀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절별로 특색을 보이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시간 개념을 적용시켜서 좀 이 문화의
융합동성과 또 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라는 점이 좀 차별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 사회의 일상 문화 코드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사회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정 불변의 그런 문화 요소로 다루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한국인들의 삶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문화 전달 방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이 올해 초에 출간된 이어령 교수님의 한국인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제 출산 전 그런 뭐 태교부터 시작해서 태명을 짓는 한국의 문화, 이런 한국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애착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 그러면서 가족주의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년기 시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이런 한국인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는지를 비교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도서로서 이제 참고가 되었고요. 또 김찬호 교수님의 이런 생애의 발견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그래서 최근에 다시 개정판이 나와서 기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다시 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세대 연대기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그런 세대 간의 차이와 특징을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문화적으로 좀 새로운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 기존의 그 언어 교육에서의 문화 그 관점은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언어 문화 교육에서는 이제 언어가 교육의 중심이 되고, 이제 문화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적인 기능으로 이제 언어 사용과 관련된 그런 문화 요소들을 배우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은 이제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르면서 좀 그 이문화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러한 관련되어서 교수법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 문화 교육 내용의 초점은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현대문화 교육은 좀 범위를 좁혀서 특정 사회 내에서 현대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 내용은 한국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한국의 현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했는데요. 우선 이 왼쪽에 있는 표는 권호경 교수님께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 문화 교육의 방향에서 제시하신 한국 문화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조금 이제 간추려서 현대 문화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은 한국인의 행위를 통해서 한국 문화, 한국인의 이 의식을 이해할 수 있고 사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인의 관계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정서적으로 어떤 그
이해를 정서를 이해하고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 이해 체험 단계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한국의 전통, 현대의 성취 문화를 시대적 영역별로 이해한다. 이 부분을 이제 저 현대 문화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시켰고, 또 현대 문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 문화 쪽은 이제 제외를 시켜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과 심화 단계에서는 현대 한국 문화와 모국 문화의 동의점을 비교하고 생활에 활용한다. 네, 그리고 한국 문화 학습을 통해서 한국과 한국인과의 친밀도를 강화한다라는 목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부분은 이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고 이제 문화 재창조를 위한 네, 방법 학습을 익히고 자기화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현 시대에서 이런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저의 학생들도 이제 입국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활 체험과 적응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화하는 것은 문화 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켰고, 한국 문화 교육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 예, 이것도 이제 생활 적응과 관련지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 부분을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염두에 두고 문화 내용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조명을 하였고요. 또 문화 생산자로서 한국인의 행동 양식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초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문화의 역동성, 특히 현대 문화의 경우에는 좀 이런 역동성의 측면에서 계속해서 현대 문화가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화 내용을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이전의 참고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 내용 요소들을 선정을 하고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 전후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태명을 짓고 또 한국인의 이름과 장명의 방법, 특징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또 산모가 먹는 음식, 출생신고, 산후조리와 같이 한국 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네, 한국인의 나이 계산법, 백일 잔치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요소들로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도 유년기, 학년전기, 그래서 시기별로 이렇게 관련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런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좀 한국의 현대 문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좀 전통 문화와 구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런 한국인의 초점을 둔 한국의 현대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현대적인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련 요소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하였고요.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좀 한국인의 일상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그런 문화적인 역동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간 개념을 적용을 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한국의 가정 문화, 또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바뀌는 그런 가치관의 그런 변화와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하나의 그런 고정된 그 관념이 아니라 계속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이 주제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그 가능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효과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도 이러한 그 교사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 주제 선정에 있어서 그 각각의 생애 주기별로 관련성이 높은 내용 요소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대 문화에 있어서 교육 내용을 구성을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에서 말씀드린 교육 효과도 있지만 좀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좀 이런 거시적 차원에서 예술이나 정치, 직업, 역사와 같은 그런 관련된 문화 요소들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한국 현대 문화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선생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네. 네, 저는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신유진 선생님 발표 고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발표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채팅으로 질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행사 종료 후에 댓글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그 첫 번째 우리 오지혜 선생님께서 조금 큰 주제로 문화 교육 과정의 어떤 설계를 위한 문화의 뭐 범주를 분류하는 체계라든지 또 문화의 항목을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 4가지의 관점으로 제시를 해줬다면 신유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약간 현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좀 고민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따 또 여쭤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뭐 전통 문화라든지 민속학이라든지 문학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참고할 만한 자료들도 많이 있어서 좀 객관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들이 있는데 현대 문화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뭐 단편적인 정보 전달로만 뭐 그칠 수 있고 사실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실제 교실 현장에서 얼마나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육 자료를 구성하고 어떤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는지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여쭙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현대 문화 같은 경우도 오지혜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문화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을 선정해서 가르쳐야 될지가 되게 어렵고 현대 문화라고 하더라도 정말 문화의 항목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가르쳐 줄 수는 없을 텐데 그거의 한 방법으로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뭔가 생애 주기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문화 항목을 선정하면 그래도 뭔가 가르칠 것들이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재미있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문화 교육 과정, 또 현대문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다면, 이제 뒤에 두 분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지금 현지에서 가르쳐 본 선생님들이라서, 현지에서의 어떤 문화 교육, 요구조사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또 한국 문화와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발표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태국의 탐마삿 대학교의 건나파 분핏 수신 선생님이십니다. 발표 제목은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교육 현황 및 요구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깐나파 선생님 발표 부탁드릴게요. 발표하실 때 소거를 다시 해제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국 타마사 대학교 건나파분 비수신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시 한번 태국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할 논문 주제는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현황 및 요구 분석인데요. 이게 타마사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우선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태국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은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태국에서 태국인 학생을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수업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 가르치면서 문화를 가르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학과를 개설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자들이 한국어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수업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학개론 수업을 통해 태국 대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문화 교육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한국과 태국은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 2020년 양국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62년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한류 연풍으로 인해 한국 문화와 한국 분야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언어 교육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포함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문화 차이로 인한 학습자의 어려움을 덜 털어주기 위해 한국어 교육 시 교사가 교육 내용과 연결된 한국 문화를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문화와 태국 문화 차이 몇 가지 이렇게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말이 태국어로 번역하면 감사하다는 표현 이외에 다른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들이 문화적으로 동일한 의미의 다양한 표현이 문맥과 상황에서 기능하는 차이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수고했다, 고생했다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 바탕이 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국어의 표현에 따라 번역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록 동일한 의미라고 하더라도 문맥과 상황에 따라 회사 등 공식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친구 혹은 부부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국어 교사가 단어와 문화를 함께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보시면은 태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전후에는 인사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도 태국 학습자한테 알려주는 게 더 좋고요. 그다음에 상대학적 문화 이게 뭐냐면 어떤 문화적인 담아있는 어휘들이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태국하고 한국이랑 날씨가 차이가 계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봄, 가을, 겨울, 여름 이렇게 어휘가 접할 때는 약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내부 옷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 에는 알고 있지만 근데 한국 겨울이랑 완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 이야기할 때 속옷하고 내복하고 이런 경우에는 태국인 학습자들이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할 때는 약간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제가 한국어를 배웠을 때는 가장 어려웠던 게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가장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도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태국인 학습자한테 좀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종교적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화 차이도 담아있는 어휘들 가르칠 때도 네, 약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는 게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음, 네. 단어 같은 경우에도 동의어 같은 거 아니면 속담도 한국어 수없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해서 문화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는 게 더 좋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문화 차이하고 뭐 어휘들이 보여드렸던 것들 한국어 한국어 신청하는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근데 초창기에는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여 한국어를 위주로 교육 과정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학과를 전공자가 한국인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적뿐만 아니라 언어 속에 담아 있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이해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학습 내용에 문화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지만 한국 문화에 관련된 과목이 양적으로 한국어와 관련된 과목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K-팝하고 드라마의 열풍을 통해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태국 대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학습자들은 전공 교육 과정 아닌 부전공 과목으로 하여 한국 사회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전공, 부전공 등과 같은 서로 다른 학습 목표와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내용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태국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 경향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대학교는 1986년도에 송클라나카린 대학교의 태국 남부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네, 처음으로 한국어 선택적 과목으로 개설했고요. 네, 최초기로. 근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 더 잘 되실 텐데 그래서 최초기에는
네, 맨 남부 지역에 한국어학과를 개설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 5군데 학교가 한국어학과 개설됐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한 12군데가 다 이게 한국어학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는 2020년도 보시면, 네, 지금 한국어학 전공으로 한 13군데 진행하고 있고, 부전공으로, 하는 학교가 한 6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등학교의 제외국어로 지정된 2010년 이후 한국어 과목 개설 학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2020년 현재 165개 중등학교에서 한 4만 명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에 처음으로 대학 입학 시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는 165군데 중고등학교가 한국어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해 요구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은 한국학개론인데요. 타마사 대학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마사 대학교는 태국 내에서 1930년에 두 번째로 설립된 국립대학교이고요. 타마사지라는 이름은 별맞게 법학 계열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법학 분야 및 상대적으로 초기에 개설된 정치학, 인문학, 사회학과 등의 학과에서는 태국 내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관광하러 가실 때는 왕궁 꼭 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가 바로 300m 바로 왕궁역에 있는데요. 네, 이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선택 과목 한국학 선택 과목으로 진행하여 2010년도에 부전공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국인 교사 5명 그리고 한국인 교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개 부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 필수를 모두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인정되는데 하모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8학점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설문조사 돌렸는데요. 제 한국학회론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떤 학습 내용을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수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개론이라는 과목은 원래는 주 3시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한 16주 정도 하고 있고 교수 2명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주 정도는 수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 상징,
당군 이야기, 동화, 그리고 간략적 역사 설명 등등이 있고요. 두 번째 주는 한복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대별의 한복, 그 다음에 한복의 종류, 그 다음에 활동 부분에는 한복 종이 접기를 이렇게 진행해 봤고요. 세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한옥에 대해서 수업 내용인데요. 한옥의 종류 및 특징, 그 다음에 한국 주거 문화, 음식,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나온 무슨 기생충 영화에서 나온 반지하 집 같은 것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한옥에 대한 퀴즈도 수업 마치기 전에 퀴즈도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주 보시면은 한글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한글 역사, 세종대왕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그리고 또 뭐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글은 그리기 이런 것도 진행해 봤고, 다섯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한식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 식생활 역사, 그 다음에 상차림 등등에 대해서 수업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은 같이 김밥 만들기도 활동했습니다. 여섯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국 영화사 그리고 정부의 정책, 영화 속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진행했고, 그 다음에 퀴즈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요구 분석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내용을 더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업 시간에는 활동했던 것들이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 개론 수업을 통해서 지금 수강 신청하는 학생 한 5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64% 정도는 부전공으로, 그래서 18학점을 받도록 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택 과목 6학점으로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요.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어 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 학생들, 그리고 또는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65% 학생을 신청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회학과 두 번째로 학생을 신청하고 있고요. 2학년 학생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업 시간에는 가장 좋아하는 문화 수업은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그 답은 53%로 한식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한식 시간에는 학습자들이 만들어 보고 싶은 한국 음식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답은 떡볶이 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다고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복, 한옥, 한글, 한식, 한국 영화 수업 시간에는 학습자들이 더 요구하는 학습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에는 답은 한복 시간에는 개랑 한복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그런 내용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한복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 소개하는 것을 또 관심이 있고요. 한복 입는 방법. 그 다음에 기대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복 입기 체험, 네, 그 다음에 패션쇼 같은 거, 드라마 통한 한복 이해, 그룹별로 한복 디자인하기 이런 식으로 요구합니다. 한옥 같은 경우에는 한옥 꾸미기, 한옥 건축법, 부동산 이야기, 그 다음에 현대 한법, 한집, 그 다음에 전통 가구, 한옥 생활에 대한 것을 이런 내용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옥 모델 하우스 만들기, 한옥 디자인 이런 활동도 있다면 좋겠다고 합니다. 한식 같은 경우에는 식사 예의, 계절 메뉴, 그다음 회식 문화, 지역별 음식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메뉴 체험, 그 다음에 맛보기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 수업 시간에는 영화 보고 토론하기가 필요하는데 이 활동은 약간 좀 시간 제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집에서 영화 뭐 어떤 제목, 영화 제목 알려주고 집에서 보고 수업 시간에 토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 신청하고 싶은 과목을 보시면 코리안 미디어 그래서 한국 대중 매체 같은 거 관심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문화, 코리안 소사이티 앤 culture를 두 번째로 신청하고 싶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가장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어떤 것이 있는지 답은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능에 대한 것은 관심도 있고, 네, 귀신 아니면 뭐 무당, 군대 생활, 관광 명소, 대중교통, 한국 민주주의, 전통음악, 한국어 방언, 문학, 여기는 문학하고 한국 패션, 한국 화장법, 청소년 생활 이런 내용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조사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문화 수업을 이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태국 내 한국어 교육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급속한 양적 팽창을 하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교육이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됩니다. 한국 문화 교육 현장에서는 통합적인 과목을 통해 보정으로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한국 및 한국 문화에 관심을 두고 학습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것 무엇보다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태국 내 한국 관련 교육자들이 한국 문화 수업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적합한 문화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에서 한국 문화 교육 수업의 대부분은 대중문화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뭐 학교 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태국인 학습자들에게 그러한 요구사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껌나파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까, 어떤 주제를 가르쳐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은데 우리 교수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정말 어떤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지 그런 어떤 요구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것들을 또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었고요. 특히 태국의 지금 한국어 그리고 한국학 교육 현황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었고 또 문화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짜져 있고 또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KF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다음 학기부터 이제 그 글로벌 이스쿨 사업을 하는데 하기 전에 이제 해외 대학들에게 이렇게 요구 조사를 했는데 역시 대중매체 수업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는 저희가 문화 수업할 때 그렇게 대중매체를 가지고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교육 자료를 구성하는 것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해외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크구나.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뭔가 입어보고 한복을 입어보고 뭐 한식, 뭐 떡볶이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정말 체험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문화를 뭔가 좀 학문적으로 뭐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관심사는 뭔가 이렇게 좀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많다. 이런 것들 실질적인 요구를 알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네, 발표 감사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네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독일의 베를린 한국협의회 한국어 문화원 원장님이신 현윤호 원장님께서 한국어 색채어 관용 표현의 상호문화적 교육 방안 독일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소개받은 현윤호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 드릴 내용은 독일어권 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색채어 관용 표현의 상호문화적 그 교육 방안인데요. 지금 요거 이제 공유하는 데서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 공유가 안 됐나요? 선생님 공유됐고요. 네. 네, 화면이 전체 안 보이고 있죠? 네, 네. 제가 다시 네, 네. 제가 다시 중지하고 다시 네, 올리겠습니다. 네. 네. 네,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좀 천천히 할게요. 지금 뭔가 또 엉겹네요. 네. 아이고. 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실시간 유튜브 들어가 봤는데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네, 질문은 아직 올라온 게 없는 것으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이나요? 아니요, 선생님 아직 안 됐나요? 네, 아이고. 공유를 지금 해보셨어요? 네, 공유를 이제 다시. 네. 네네. 네. 네, 선생님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공유되고 있나요? 네. 자, 전체 화면으로 그럼 이제 올리겠습니다. 네, 이제 공유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이제 이런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좀 더 정교하고 멋있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잘 배우고 시험을 잘 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 이게 왜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문화 항목에 늘 얘기가 되어 있는데 왜 신호등을 파란불이 켜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초록색과 파란색을 한국인들이 분명히 구별을 하는데, 뭐, 문학작품을 보면 새싹이 파릇파릇하다, 푸른 초목, 이렇게 이제 푸른색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색채어라는 걸 제가 이제 잡은 이유는 색채어가 색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색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비유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용 표현 중에서도 색채어 관용 표현을 학습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면 한국어에서 이 자리가 노른자위야.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독일어에서도 똑같습니다. 옐프라는 게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달걀, 달걀의 노란색.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 뭐 중요한 것 이거 똑같은데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언어의 우리가 이제 보편성, 문화의 어떤 보편성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은 이제 한국말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독일어에서는 이것을 블라우,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뭐 희끄무레한 식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란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어떤 언어의 보편성과 상대성, 이런 것을 어떻게 학습자들이 좀 잘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데서 이제 제 그 연구의 시작이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첫 번째로 색이 갖는 상징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별로, 언어권별로 색이 갖는 상징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는 색채어 관용 표현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한 게 제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이제 이 연구를 위해서 한국어 교재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고 이제 4교재를 봤는데 재미있는 한국어, 서강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4권입니다. 이 4권의 그 교재 분석 결과인데요. 간략하게 제가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색채어 어휘는 등급화돼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급 단계에서 뭐 색채어 명칭을 그냥 쭉 나열하고 중고급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라교재 같은 경우에는 초급에 굉장히 많은 그 색채어가 나오고요. 고급으로 가면 거의 한 4-5번 정도? 이렇게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형별 기준이 됐건 의미별 기준이 됐건 이 기준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제시하면 교사 입장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제시되고 학습자 입장에서도 이제 단계적인 학습 안에서 분명하게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로 이 색채와 관련 관용 표현이 양이 아주 적어요. 3개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 하고 뭐 하늘이 노래지다 그 정도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떤 색채어 관련 관용 표현은 잘 학습되고 학습자들이 잘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뭉치 연구인데요. 2013년에 문금연 선생님이 62개의 색채어하고 관련된 관용 표현을 한번 말뭉치에서 검색을 하고 출연 빈도를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 36회 정도 나온 게 이제 기준이 돼서 제시를 한 건데요. 물론 이 조사는 문어 중심입니다. 그래서 구어 중심으로 갔을 때는 그 빈도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순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자료가 그래도 의미 있는 건 이제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이나 어떤 글을 통해서 이런 걸 접하기 때문에 이 연구 자료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이제 하얀색, 그다음에 까만색 이것과 관련된 색채어 관용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6번째로 이제 푸르다.
서술이 시퍼렇다라고 해서 이제 푸른색이 나타나고, 그리고 11번, 11번째에 이제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어 자료를 봤을 때 이 색채어 중에서도 이제 빈도성이 많은 그 색채어,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은 그 문어 자료에서는 16번에 이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이제 푸른색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고요. 18번째로는 이제 새빨간 거짓말, 붉은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면 그 독일어권 학습자니까 한국어와 독일어의 색채어 관용 표현이 가지고 있는 상징 의미를 한번 이제 비교해 보는 단계인데요. 제가 연구에서는 이제 5가지 색, 기본 5가지 색, 검다, 희다, 붓다, 누르다, 푸르다였는데요. 여기 이제 발표의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검은색과 붉은색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독일어에서는 이제 이 색채어 관용 표현이 7개의 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검은색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회색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나라의 자연환경, 어떤 문화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회색을 표현한 어떤 색채어 관용 표현을 찾기가 좀 힘든데 이 회색은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자연환경, 하늘을 보면 구름이 굉장히 그 짙은 회색으로 머리에 닿을 정도로 막 내려앉아 있고 이런 어떤 회색이 굉장히 그 친근한 그런 그 색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것도 이제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요. 검은색은 한국어에서 잘못, 선악, 음흉함, 완전히 뭐 잊어버렸다. 그럴 때 우리가 왜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까막눈, 그러면 이제 무지하다. 이런 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독일어에서는 절망, 비관, 죽음, 분노, 악함, 불법. 이런 게 이제 그 까만색이 가지는 상징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재수 없는 날이야 할 때 독일어로 이제 슈바르츠, 이건 이제 검은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날 또는 검은색 생각,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쁜 마음이나 생각을 나타내고 무엇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할 때도 검은색이 사용되고 있고요. 무임승차한다 이럴 때도 이제 검은색이라는 색채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붉은색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국어에서는 터무니없다, 위험이주의, 부끄러움, 공산주의 이런 걸 말을 하면 그 관련된 관용 표현으로는 새빨간 거짓말, 눈이 벌겋다, 홍당무, 당근이죠. 홍당무가 됐다, 붉은 세력 이렇게 나타납니다. 독일어에서는 이제 부끄러움이나 수줍음, 분노, 흥분 이런 의미를 상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빨간색을 비유할 때 삶은 바다까지 랍스터처럼 빨갛다. 역시 이제 식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랍스터 많이 먹죠, 옛날부터. 근데 이 바다까지는 삶았을 때 색이 굉장히 더 붉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삶은 바다까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이제 독일어로는 빨간색을 본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염치가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피한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부끄러워지면 귀가 이제 빨갛게 되는 것에서 이제 붉은 귀에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징 의미를 한번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상호 문화적 접근법을 통해서 이 교수를 하면 좀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 문화 이해 과정 모형을 보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차이를 인식하고 거리감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거리감 생기는 단계에서 이제 각자 자신의 고유 문화를 되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고유 문화에 대한 성찰 단계고요. 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 문화 관점을 상대화시키거나 확장시키는 건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것의 창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문화의 과정 모형은요. 공유 문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깨닫게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차이를 통해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호 문화적 접근법을 이용한 교수 학습 모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교수 학습 모형은 4단계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도입은 이제 모든 언어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 뭐 많이 사용하고 아는 부분인데, 동기 유발을 위해서 이제 상황 맥락을 제시하는 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탐색 및 이해 단계라고 해서 학습자가 자기 문화, 자기 모국어 입장에서 추측해 보면서 이제 색에 대한 그 상징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문화적인 전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상호 교류 단계인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과제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부분을 내재화시키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수용 단계면서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한번 정리해보는 이러한 이제 교수 학습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제 조금 모호할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입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각 자료는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합격자 명단, 이것만 보면 이제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거죠. 합격을 했느냐, 불합격을 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 표정을 보면 이제 합격이 아닌 걸 이제 다 알 수가 있어서, 이런 그 좋은 상황 맥락을 도입할 수 있는 그림 자료, 이런 것들의 이제 선택도 중요하고 좀 섬세한 이런 부분 그림 자료가 필요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변명을 하는데 이제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그 상황 시각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상황 맥락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합격자 명단을 보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라고 질문해서 한번 이 상황을 추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예시 자료는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이야기하는 말이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이런 도입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탐색 및 이해 단계로 가는데요. 이 단계에서 추측하기 단계, 의미 이해 단계, 형식 이해 단계,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추측하기 단계에서는 그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했을 때 어두운 밤이라서 캄캄한 건지, 검은색은 안 보여서 캄캄한 건지, 이렇게 이제 학습자를 이 그 상징 의미와 연결된 그 관용 표현으로 갈 수 있게 교사가 이제 안내 질문을 잘 던져주고요.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은 이제 빨간색은 어떤 느낌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 학습자들이 자문화 기준에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보편적인 측면에서 같은 그 상징색을 떠올릴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색, 특히 새빨간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푸른색으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자기네 언어 안에서는 파란색으로 했는데 이제 한국어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습자가 계속 추측해 가도록 안내 질문을 던져줍니다. 의미 이해 단계는 그 문화적 의미 이해와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단계인데요. 교사가 이 눈앞이 캄캄하다는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밤처럼 캄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요. 새빨간 거짓말은 이제 새빨간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형식 이해 단계인데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의 연쇄, 그래서 문장 내에서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형식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또 떨어져서 눈앞이 캄캄하다, 이것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여러 문장들의 연쇄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호 교류 단계인데요. 상호 교류는 이제 이해와 표현 과정의 오해 교류인데요. 이 학생들은 이제 그룹별로, 특히 이 학생들이 이제 모국어가 같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 안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쉽게 자기네 이제 단계가 낮으면 이제 자기네 모국어도 약간 이제 동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 오해가 생겼는지, 상징 의미의 차이에서 오해가 생겼는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관, 인식, 문화적 전제에 대한 교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것, 그리고 다른 것. 이게 어떤 문화적 전제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을 찾아서 상징 의미와 그것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표로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를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이제 역할극으로 대본을 만들고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그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을 하고요. 녹화를 해서 한번 같이 보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열심히 연습해서 자기 역할을 갖고 그걸 이제 녹화를 해서 녹화를 보면서 이제 다시 학습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교사가 이제 수업 현장에서 가능하다면 이제 좀 권유하고 싶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용 단계에서 한국어 색채어 관용 표현의 이해와 수용을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때 그 나라마다 사람마다 그 언어 표현이 다르고 같을 수 있음을 설명을 주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제가 수업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를 통해서 색채어 관용 표현이라는 이 학습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상호문화적 접근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이건 꼭 독일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권에서도 이제 적용 가능한 어떤 교수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꼭 색채어 관용 표현만이 아니라 어떤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윤호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색채 관용어가 관용어 표현이 그러니까 언어 문화 중 좀 대표적인 또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뭐 한국어에 나타나는 그런 색채 관용 표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독일어에서 또 어떻게 색채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걸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 또 꼭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 색채어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상호문화 접근의 교육이 굉장히 요즘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의 어떤 구체적인 단계와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또 알려주셔서 다양한 교육에 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네 분 선생님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 저희 지금 이제 토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분 토론 시간이 있는데 저도 선생님들께 궁금한 게 있지만 혹시 선생님들 서로 이렇게 발표를 들으시면서 더 좀 보충 설명을 듣고 싶거나 또는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선생님들 한번 좀 서로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네네. 혹시 어떤 선생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오지혜 선생님? 저의 웃음에서 읽으셨나요? 네. 사실은 다 지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있어서 다 정말 궁금한 것들이 하나씩 있어서 어느 분께 먼저 질문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 발표 그냥 순서로 생각할 때 우선 신유진 선생님께 조금 저는 선생님 발표 내용 가운데 그 현대 문화를 뭔가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일종의 틀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졌고 물론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뭐 완전히 동의한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일종의 기존에 우리가 현대 문화라고 할 때는 현대 일상 문화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것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 기존의 전통 문화의 어떤 연계선상에서 이것들을 교육 안으로 끌어들여 올까라는 그 고민을 하신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근데 제가 느낄 때 생애주기 별로 나타나는 현대문화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한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 문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게 어느 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 문화, 전통 문화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그 학습자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자신들의 그런 삶과 이렇게 좀 대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대입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현대 문화적인 요소들을 좀 중심으로 좀 공감하고 또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통해서 또 특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교육 내용을 좀 우선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 문화라고 했을 때 좀 지금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 좀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좀 살아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현대 문화를 해석하고 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대 문화 교육 과정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답이 되었나요, 선생님? 저도 그러면 신유진 선생님한테 하셨으니까 덧붙여서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학습자들은 정말 현대 문화를 공부하길 원하더라고요.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은 과거의 전통 문화보다는 지금의 어떤 한국 사회, 한국인들의 생각, 뭐 이런 삶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현대 문화는 동시대적인 어떤 문화여서 야,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론적 근거도 사실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저기에 떠도는 그런 정보들을 제시해 줄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대문화를 가르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구성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그런 자료의 부족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딱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내용을 구성을 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일단 자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워낙에 부족하고 그 이전에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 한국 문화 연구자들께서 이렇게 이미 주제별로 분류를 해놓으시고 그 구성 요소들은 이미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그런 관점에서 생애 주기별로 좀 재구성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좀 관점에서 차이가 나서 뭐 한국의 약간 우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요소들보다는 이제 한국의 일상의 삶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이어령 교수님 책이나 뭐 어쨌든 집단성, 역동성 요즘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관련해서 시리즈로 나온 책들도 대부분이 80년대까지밖에 다루고 있지 않아서 야 이게 참 현 시대까지 끌어올 때 그런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구나.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뭐 보도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으로 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대 문화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는 정말 저희에게도 도전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신유진 선생님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신유진 선생님께 네, 질문을 주시고 그 다음 선생님께 또 질문을 해볼까요? 네, 선생님, 제가, 네. 저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도 그 앞에서 뭐 신유진 선생님, 오지혜 선생님 그 발표하신 이제 걸 보고 빨리 정리돼서 이게 나와야 해외에 그 네. 한국학을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오지혜 선생님이 이제 학습자 그 목적별로, 그게 이제 크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 문화 교육 내용을 이제 담을 것인지 또는 이제 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을 보면서 이 문화 내용을
어떻게 구별해서 담는 것,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도 요즘 이제 특수 목적이라고 해서 그 한국어 교육을 세분하고 있잖아요. 역시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사회 통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뒤에 그 신재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저도 인상 깊게 들었어요. 생애 주기별. 저도 이제 이 기준에 설정을 하면서 내용 근거 기준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거리겠구나.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저는 사회 통합에서 이제 이주 여성이 이제 한국 정착 이런 측면에서는 이 생애 주기별 이 문화 내용 구성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그 좁혀져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문화 내용은 결국 다 담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어떤 목적을 좁혀서 그 목적에 한정해서 그項目들을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정하는 게 조금 더 분명하게 이것은 이걸 위한 문화 교육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선생님 아까 오지혜 선생님이 이제 막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도 그 표 2에서 이제 제시하신 한국 문화 백과 사전에서 뭐 10번 북한과 남북 뭐 이런 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미술과 서예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베를린 자유대학 같은 이제 이런 쪽을 보면 주로 이제 석박사 논문들이 정치학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 좀 더 깊이 있는 좀 세밀한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전문 주제가 또 다뤄져야 되고요. 항목을 여러 가지 다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학교의 특성 추구하는 어떤 부분에서 좀 전문화된 내용 깊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특히 베를린은 이제 그 북한 연구가 또 굉장히 활발한 또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어떤 문화 이런 쪽에 다뤄지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이제 한국학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문화 안에서는 네, 반드시 이제 이런 부분들, 정치적인 어떤 뭐 정치와 사회, 뭐 법과 사회, 이런 식의 어떤 범주 안에서 반드시 이제 다뤄져야 하겠고요. 그리고 미술뿐만 아니라 또 음악,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한 이들의 이제 그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것들이 영화나 이런 대중문화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국어의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과정은 이런 표준 과정이 있다면 이 한국학 이런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의 항목은 어떻게 좁혀지고 또 깊이 저는 이제 깊이가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를 다뤄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결정을 하셔서 좋은 이제 자료를 완성해 주시면 현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네, 정말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문화는 너무 커서 문화의 바다에서 늘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화를 다 담고 그걸 다 뭐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의 어떤 관점,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저도 작년에 미국 학생들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남북 관계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남북 관계를 석사, 박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우리 또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과 다르게 해외에서 한국학으로 접근하는 학습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 깊이 있게 또 이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정치적 관계 같은 것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 전공자들이 정말 아까 하나의 힌트로 그럼 뭐 생애 주기라는 관점에서 문화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어떤
정치 문화라든지 뭐 정말 어떤 뭐 법과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세부 관점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주면 현장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현준아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애주기별 교육은 실제로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교육에서는 요즘 많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이론적인 어떤 논문들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재 성격의 문화 교재 성격의 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또 네. 저 같은 맥락에서 그 건나파 선생님의 좀 궁금했던 것이 아까 그 한국학 개론이라고 하는 교과목 이제 운영에 대한 사례를 이제 알려주셨는데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보니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그 미디어 이것과 관련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인기가 아마 높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범위를 다루었는지 또 선생님 생각에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 것 같은지 또 그런 학생들의 또 현지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네, 미디어 이렇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현지에서 뭐 어떤 뭐 사물이라든지 어떤 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문화에 대해서 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복 체험 같은 것은 지금은 체험할 경우가 가능하긴 하는데 그러나 뭐 그 한복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 때는 입은 뭐 화롯이나 뭐 사목반대복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체험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뭐 어떤 장면에 있는 그런 한복을 이렇게 뽑아와 가지고 뭐 짧게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할 뭐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범위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한복 수업 뭐 3시간 정도 진행해야 되는데 3시간이면은 내용도 어떤 내용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해야 됐고요. 뭐 결혼식 이야기하다가 또 뭐 함진아비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 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여기에서 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뭐 매체 뭐 드라마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라디오 뭐 노래 같은 것도 어떤 부분이 잘라 가지고 같은 뭐 부르기도 하고 그런 활동이 많이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체라고 하면 이제 방금 예로 든 드라마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영화 정도를 영 다루는 걸까요? 네. 영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기생충 때문에 영화 교육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도 나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어떤 사회 계층별로 어떻게 그리고 뭐 생활 방식도 뭐 계층별로 차이가 뭐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 봤고요. 그래서 또 드라마에 나타나는 그 주택 그 형태 같은 것도 수업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저희 이제 시간이 한 3분,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혹시 꼭 질문을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꼭 이거 좀 궁금한 거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너무 이제 많으실 텐데 제가 갑자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네,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즐겁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이해하고 또 뭔가 숙제를 좀 안고 가는 그런 세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분과에서 이제 한국 문화교육 교육과정과
교수법이라는 주제로 네 분 선생님께서 거시적 관점에서 문화교육과정과 또 어떤 문화 범주, 문화 항목을 다뤄주신 선생님도 있었고 또 그중에서 현대문화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지 제시해 주셨고요. 또 건나빠 선생님께서는 태국의 지금 한국학 교육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수업의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요구조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또 그 현윤호 선생님께서 지금 한국어 색채어와 독일의 색채어의 비교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거를 가르치는 문화교육 방법으로서 상호문화교육 방법을 잘 얘기해 주셔서 교육 현장에서 좀 잘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이 좀 길어서 이 긴 시간을 잘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금방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네 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 문화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상호 교류해서 또 문화교육 관련해서 함께 연구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